지난주 일요일 오후 며느리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커피잔을 앞에 두고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면 안 될까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머니도 적적하지 않고 좋을 것 같아서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혼자 사는 생활이 편했고 자식 집에서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치원 다니는 손주들 봐주기에는 체력이 딸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하자 안 된다. 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기만 했습니다. 고민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마운데 조금만 생각해 볼게. 며느리가 돌아간 뒤 일주일 동안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거절하자니 섭섭해할 것 같고 받아들이자니 내 삶이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복잡합니다. 거절하면 나쁜 시어머니가 되는 것 같고 받아들이면 내 삶을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이 감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착하게 살라는 말만 들었지 어떻게 거절해야 하는지는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거절이 관계를 망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관계를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거절 한 번 못하고 살아온 사람과 필요할 때 분명히 거절하며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단 하나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작았지만 결과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조심히 켜는 곳 마음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무례해지라는 것도 이기적으로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을 품위 있게 지켜내는 거절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들어왔지만 이제는 나를 챙겨야 할 때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작년 봄 76세 황민철님은 오랜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구는 다음 주말에 있을 등산 모임에 꼭 참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황민철님은 최근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날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분은 잠시 침묵하다가 솔직하게 명료하게 말했습니다. 아쉽지만 그날은 어렵겠어. 친구가 잠시 말없이 있다가 알겠네. 라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황민철님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 친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달 모임 일정을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관계는 전혀 어색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한 문장으로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어렵습니다. 그 뒤에 어떤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절할 때 습관처럼 긴 설명을 늘어놓습니다. 왜 안 되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얼마나 미안한지를 계속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은 거절을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팀은 거절 메시지의 길이와 수용도를 조사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동일한 부탁을 거절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는 어렵습니다라는 한 문장. 두 번째는 세 문장의 설명이 포함된 거절. 세 번째는 5문장 이상의 긴 거절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문장 거절이 가장 높은 신뢰도를 받았습니다. 참가자들은 명확하다, 진심이 느껴진다, 존중받는 느낌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긴 설명이 포함된 거절은 변명처럼 들린다, 확신이 없어 보인다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한 문장 거절은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협상 여지가 없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상대방은 이 신호를 받아들이고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긴 설명은 불확실성을 만듭니다. 상대는 설명 속에서 빈틈을 찾으려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라는 반론의 여지를 주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한 문장 거절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정보로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명확한 입장을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좋지 않다. 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거절은 꾸밈이 없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품이 있는 거절은 짧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날은 안 됩니다. 이런 문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뒤에 침묵이 흘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거절의 무게를 만듭니다. 상대방은 그 무게를 느끼고 받아들입니다. 관계는 오히려 더 명확해지고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 침묵은 확실한 거절입니다. 지난 여름 62세 이민경 씨는 동네 부녀회 총무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 행사 준비를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분은 요즘 몸이 좋지 않아서 무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을 멈췄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민경 씨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총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께 부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그분은 홀가분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침묵을 못 견디고 변명을 늘어놓았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기다렸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거절한 후의 침묵입니다. 우리는 거절하고 나면 불안해집니다.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서둘러 말을 더합니다. 사실은 요즘 제가 좀 바빠서요. 다음에는 꼭 도와드릴게요. 정말 미안해요.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은 거절을 약하게 만듭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소에서는 거절 후 침묵의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거절 후 즉시 추가 설명을 했고 두 번째 그룹은 거절 후 최소 5초 이상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침묵을 유지한 그룹의 거절이 훨씬 높은 수용률을 보였습니다. 상대방은 침묵을 확고한 의지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즉시 설명을 추가한 그룹은 불안함, 죄책감으로 읽혔고 상대방은 계속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침묵이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침묵은 확신을 전달합니다.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상대방은 이 신호를 받고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침묵을 못 견디고 말을 더하면 상대방은 기회를 포착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라는 반론이 시작됩니다. 침묵은 또한 존중입니다. 상대방에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대화입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침묵은 그 시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없는 가르침이 가장 깊다. 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하는 거절이 가장 강력합니다. 아무것도 더하지 않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품이 있는 거절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절한 후 조용히 기다립니다. 5초든 10초든 상대방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거절의 무게를 더합니다. 상대방은 그 무게를 느끼고 받아들입니다. 불필요한 설득 전쟁이 사라집니다. 관계는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침묵을 견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뭔가 더 말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뎌내면 거절은 훨씬 쉬워집니다. 상대방도 나 자신도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 같은 말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난 가을 53세 김희철님은 거래처 사장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친척의 자녀가 취업 준비 중인데 조언을 좀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희철님은 그 분야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무엇보다 요즘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희철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김희철님은 잠시 멈췄다가
똑같이 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사정인데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희철님은 또다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사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거래처 사장님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받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관계는 어색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같은 말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설명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이유를 물으면 당황합니다. 뭔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없던 이유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요. 집안일이 좀 많아서요. 이런 말들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함정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법학대학원의 협상 전문가들은 거절 상황에서의 반복 기법을 연구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부탁을 거절하고 상대방이 이유를 물을 때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새로운 설명을 추가했고 두 번째 그룹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반복한 그룹이 훨씬 빠르게 대화를 종료했고 상대방의 수용률도 높았습니다. 새로운 설명을 추가한 그룹은 평균 3번 이상의 추가 질문을 받았고 결국 거절을 철회하거나 타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반복이 효과적일까요? 반복은 일관성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입장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상대방은 몇 번의 질문 후에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압박하지 않습니다. 반면 새로운 설명을 추가하면 상대방은 그 설명 속에서 반박할 지점을 찾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면서 지난주에는 동창이랑 모임했잖아. 집안일 좀 멈추고 시간을 내면 되지 않나요? 등과 같은 논쟁이 시작됩니다. 반복은 또한 경계를 지키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라는 말은 충분합니다. 그 이상을 물어보는 것은 당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반복을 통해 당신은 이 경계를 명확히 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말을 3번 하면 진리가 된다. 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 확신이 됩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품위 있는 거절은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유를 물으면 처음 말한 것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개인적인 일정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문장을 2번, 3번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반복이 당신의 의지를 강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확고함은 존중을 만듭니다. 관계는 오히려 더 명확해집니다. 4번째, 서운함은 상대의 몫입니다. 올해 초 70세 구성원님은 오랜 친구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자신의 딸 결혼식에 참석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미 중요한 일이 있었고 건강상의 이유로 사람 많은 곳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구성호님은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날은 어렵겠네. 친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그분은 불안했습니다. 친구가 서운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다시 전화해서 오해하지 마. 정말 내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 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두었습니다. 일주일 뒤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결혼식 사진을 보내며 나중에 차 한잔하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관계는 회복됐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상대의 서운함을 그대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절한 후 상대방이 서운해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서둘러 상대방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해해 주세요. 제 마음 알죠? 이런 말들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절을 무효화하는 행위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는 거절 후 감정관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을
거절하는 사람과 거절받는 사람으로 나눴습니다. 거절하는 사람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절 후 상대방의 서운함을 달래려고 노력하는 것. 두 번째는 거절 후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두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관계 만족도를 측정했습니다. 놀랍게도 두 번째 방식이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달래려는 시도는 오히려 상대방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 감정을 그대로 두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있습니다. 서운함, 실망,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 감정을 느끼고 소화하고 넘어가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당신이 그 과정에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개입하면 상대방은 불편해집니다. 내가 서운해하는 걸 왜 이렇게 신경 쓰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상대방의 서운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거절의 책임을 지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거절했고 그 결과로 상대방이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 감정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각자가 지킨다. 상대방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책임지고 처리합니다. 당신이 대신 처리해 줄 수 없습니다. 품위 있는 거절은 상대방의 서운함을 받아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둡니다. 상대방이 서운해하면 서운해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권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감정은 가라앉습니다. 상대방은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합니다. 당신이 억지로 감정을 풀어주려고 했다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렸을 것입니다. 감정을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빠른 회복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품위 있는 거절의 4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절 방법을 알아도 단 한마디 잘못된 말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계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3가지 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희망 고문은 가장 위험한 한마디입니다. 지난달 김청희 씨는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인의 조카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진로 상담을 좀 해줄 수 있냐는 부탁이었습니다. 김청희 씨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정신없이 바빠서 개인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칼에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고민 끝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바쁘긴 한데 한번 스케줄 좀 볼게요.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지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시간 좀 되세요? 김청희 씨는 또다시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좀 그렇고 다음 주에 보죠. 한 달이 넘도록 이런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결국 김청희 씨는 억지로 시간을 내서 만났지만 만나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바쁘긴 한데 스케줄 좀 볼게요. 라는 말이 문제였습니다. 이 말은 거절도 아니고 수락도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형태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하면서 2가지를 동시에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는 당장의 불편함을 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중에 거절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MIT 슬론 경영대학원의 연구팀은 애매한 응답의 장기적 효과를 추적했습니다. 10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부탁을 받았을 때의 대응 방식을 3가지로 나눴습니다. 명확한 거절, 명확한 수락, 애매한 응답이었습니다. 3개월 후 결과를 측정했습니다. 명확한 거절을 한 그룹은 평균 한 번의 추가 연락만 받았습니다. 명확한 수락을 한 그룹은 약속을 이행하고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애매한 응답을 한 그룹은 평균 7번의 추가 연락을 받았고 결국 80%가 원치 않는 일을 떠맡게 됐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거절의 늪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쁘긴 한데 한번 알아볼게요. 라는 말은 희망을 줍니다. 상대방은 거절은 아니구나, 기회가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연락합니다. 일주일 뒤, 2주 뒤, 한 달 뒤에도 연락합니다. 당신은 매번 새로운 핑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스트레스는 쌓이고 관계는 점점 더 불편해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애매한 응답은 당신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나는 거절했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에게 기대를 주었고 그 기대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당신에게 생겼습니다. 결국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다. 애매한 응답은 결정을 미루는 행위입니다. 그 미움이 고통을 키웁니다. 이 말을 입에 담으려는 순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할 수 없으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알아볼게요. 라는 말은 답이 아닙니다. 거절은 한 번에 끝내야 합니다. 애매하게 늘어뜨리면 당신도 괴롭고 상대방도 괴롭습니다. 명확한 거절이 오히려 친절입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몇 주 전, 박건홍 씨는 형에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보증을 서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박건홍 씨는 5년 전 다른 사람 보증을 섰다가 큰 손해를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절대 다시는 보증을 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제가 간곡히 부탁하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저도 예전에 보증 섰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해 주셔야죠. 형은 씁쓸한 표정으로 알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형과의 관계는 어색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거절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이해를 구하는 모순된 표현입니다. 우리는 거절할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 죄책감을 덜기 위해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내가 왜 거절하는지 이해해줘. 내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하지만 이것은 거절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예일대학교 사회심리학과는 거절 시 정당화 요구의 역효과를 연구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부탁을 거절하는 두 가지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거절, 두 번째는 거절과 함께 상대방의 이해를 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이해를 구한 거절이 훨씬 더 부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상대방은 거절하면서 왜 나한테 이해를 요구하지? 자기 입장만 생각하네. 라고 느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피해자 코스프레 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라는 말은 책임을 전가하는 표현입니다. 당신이 거절하는 것인데 마치 상대방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처럼 들립니다. 당신은 피해자 위치에 자신을 놓고 상대방을 가해자로 만듭니다. 이것은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말은 거절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시도입니다. 거절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상대방이 서운해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 책임을 지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고 책임을 지는 자가 존경받는다. 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절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불편함을 만들어낸 것은 당신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품위 있는 거절은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면 끝입니다. 제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라는 말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입장은 이미 거절이라는 행동으로 표현됐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나 정당화는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거절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의 선택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확고함이 오히려 존중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며칠 전 아파트 7층에 살고 계신 64세 석경희님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 달 입주자 대표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석경희님은 몇 달 전에도 같은 부탁을 받고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회의가 너무 길어져서 피곤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 직원이 계속 부탁하자 참았던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왜 하필 저한테만 이러세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맨날 저한테 참석하라고 하는 거예요? 직원은 당황한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관리사무소와의 관계는 껄끄러워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서로 어색하게 인사만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왜 하필 저한테만 이러세요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절입니다. 우리는 거절을 반복하다 보면 지칩니다. 왜 자꾸 나한테만 부탁하는 걸까? 왜 나는 거절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하지만 이 폭발은 관계를 한 번에 망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과는 감정적 거절의 장기적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을 거절하는 사람과 거절받는 사람으로 나눴습니다. 거절 방식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거절, 약간의 불편함을 표현하는 거절, 강한 감정을 표출하는 거절이었습니다. 6개월 후 관계를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거절은 관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불편함을 표현한 거절은 일시적인 어색함을 만들었지만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강한 감정을 표출한 거절은 60% 이상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감정적 거절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행위입니다. 왜 하필 저한테만? 이라는 말 속에는 비난이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낍니다. 실제로는 단순히 부탁한 것뿐인데 마치 괴롭힌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은 관계에 상처를 남깁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감정적 거절은 당신 스스로를 약하게 만듭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당신에게 부탁하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좋은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도 아무도 당신에게 연락하지 않게 됩니다. 철학가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는 순간이지만 후회는 평생이다. 감정적 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내뱉은 말이 오랜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품이 있는 거절은 감정을 조절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라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왜 자꾸 나한테만 부탁하는지, 얼마나 지쳤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거절할 뿐입니다. 감정은 나중에 혼자서 정리하면 됩니다. 집에 돌아가서 일기를 쓰든, 친한 친구에게 하소연하든, 베개를 치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는 그 순간만큼은 차분해야 합니다. 그 차분함이 당신을 지킵니다. 관계도 지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싶은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한 번만 참으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그리고 담담하게 말하십시오. 어렵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는 품이 있는 거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끝내는 것, 거절 후 침묵을 견디는 것, 이유를 물으면 반복하는 것, 상대의 서운함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말들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가게 만드는 말입니다. 명확한 거절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게 만듭니다. 애매한 수락보다 솔직한 거절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평생 착하게 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절은 나쁜 것이고 이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이 진짜 미덕이라는 것을요. 거절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상대방의 실망한 표정을 마주해야 하고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두려워야 하며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걱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를 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억지로 하는 일에서 벗어나고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품위 있는 거절은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거짓 희망을 주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지 않으며 명확한 입장을 전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상대방도 당신의 명확한 거절을 받아들이고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애매한 대답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내어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참으셨고 얼마나 많이 양보하셨습니까? 이제는 나를 조금 지켜도 괜찮습니다. 아니, 지켜야 합니다. 남은 시간을 진짜 하고 싶은 일에,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쓰셔야 합니다. 거절이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거절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세상은 무너지지 않고 관계는 끊어지지 않으며 당신은 여전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오늘부터 작은 거절 하나를 시작해 보십시오. 정말 하기 싫은 일에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길게 설명하지 말고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지 말고 그저 담담하게 말해 보십시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절은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품위 있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품위 있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조심히 켜는 곳 마음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